우리가 투자를 할 때나 아니면 인생의 여러 가지 의사결정에 있어서 운과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이걸 사실은 가늠하기는 좀 쉽진 않습니다. 근데 저는 이 책이 우리에게 던지는 교훈은 뭐냐 하면 금융투자, 주식투자의 영역에서는 운이 또 무엇보다 중요하게 작용을 하기도 합니다. 이 불확실한 시대, 안 그래도 불확실한데 도대체 운이라는 게 어떻게 작용을 하는 건지, 특히 행운에 속지 말라라는 건 무슨 의미인지 오늘은 나심 니콜라스 탈레브가 쓴 행운에 속지 마라라는 책을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하실 분은 신영증권의 김학균 리서치 센터장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나심 탈레브의 행운에 속지 마라. 네. 이 책을 가져오신 이유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네. 뭐 이 책을 읽으시면 네. 야, 이 저자가 참 개성적인 사람이구나. 막 타인에 대한 실명 비판도 많이 하고요. 실명으로 비판. 예. 네. 또 우리가 글을 읽으면서도 야, 참 똑똑하지만 괴팍한 사람이구나 이런 네. 느낌을 아마 많이 받으실 텐데요. 예. 우리가 투자를 할 때나 아니면 인생의 여러 가지 그 의사결정에 있어서 이게 운과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이걸 사실은 가늠하기는 좀 쉽진 않습니다. 근데 이 책을 읽는다 그래서 이게 가늠이 되는 건 아닌데 네. 저는 이 책이 우리에게 던지는 교훈은 뭐냐 하면 삶에 대한 질문인 것 같아요. 삶에 대한 질문. 우리가 어떤 현상이나 혹은 네. 뭐 투자자라 그러면 투자의 대상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느냐 혹은 얼마나 다 알 수 있느냐. 네. 궁극적으로는 모를 수 있는 영역이 존재하는데 우리 사람들이 가지는 일상적인 커뮤니케이션이나 습관이나 이런 걸 보면 능력에 대한 과신, 실은 우리가 모든 걸 다 아는 건 아니지만은 네. 모든 걸 다 아는 것 같은 과신을 하게 된 경우가 많고 이것이 여러 가지 의사결정이나 특히 투자에서는 어떤 경우에는 굉장히 큰 도구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점을 나심 탈렙은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이 결국은 삶에 대한 문제에 대한 삶에 대한 논의를 하는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삶에 대한 질문이다. 우리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안다고 착각하는 것, 예, 이 책이 행운이라고 착각한 것들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나심 니콜라스 탈레브라는 사람, 나심 탈레브 들어본 것 같은데 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아, 예. 이분은 레바논 출신입니다. 네. 레바논 이민자이고요. 와튼 스쿨이라고 하는 굉장히 미국의 유명한 그 MBA 코스죠. 비즈니스 스쿨을 나왔으니까 네. 이 투자와 관련된 주류 그 교육도 굉장히 아주 잘 받은 사람인데, 근데 이 사람은 우리가 아는 뭐 투자론이라든가 뭐 이런 영역보다 다루는 사유가 굉장히 넓습니다. 뭐 철학이라든가 뭐 이런 쪽, 그리고 통계학이라든가 뭐 이런 쪽도 굉장히 조예가 이제 깊은 사람이고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박학다식한 이제 그런 인물인 것 같고, 저는 뭐 한국에서 인문학적 소양이라고 하는 게 너무 좀 고생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나심 탈레비야말로 이 어떤 투자 스킬뿐만 아니라 두루두루 철학이나 역사에 대해서도 좀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고, 뭐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역사적 교훈이나 사례들을 통해서 얘기를 많이 하고요. 이 사람이 유명세를 탔던 거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입니다. 그렇죠. 예,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뭐 한국의 IMF 외환위기도 있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중간중간 많았지만 미국은 1929년도 가을에 시작이 됐던 대공황 이후로 예. 한 80여 년 만에 나타났던 큰 충격이었거든요. 네. 미국인들 입장에서는 큰 충격인데 이 사람이 이제 그 이전에 책을 3권 썼습니다. 예. 이 나심 탈렙은 스스로 이 책 3권을 불확실성 3부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세상은 모르는 게 참 많아. 네. 근데 사람들은 알고 있다고 착각을 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착각이나 허위나 위선을 내가 깨뜨릴 거야 라고 하는 게 이 불확실성 3부작 안에 녹아 있는데요. 이게 이제 행운에 속지 마라라는 책이 불확실성 3부작에 속한 책이고, 네. 또 블랙스완이라고 하는 책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게 이제 이른바 검은 백조라고 검은 하는. 백조죠. 백조는 하얀데 네. 실은 백조가 하얗다라고 하는 것도 너네가 그 가지고 있는 어떤 그 관념이고 예. 굉장히 좁은 인식의 소산인 거야. 네. 너네들이 모른다고 해서 검은 백조가 존재하지 않는 건 아니야. 너희들이 보지 못했다 그래서 그런 존재가 없는 건 아니야라는 뭐 어떻게 보면 그런 이제 제목인데요. 그리고 또 스킨 인 더 게임이라고 하는 이 3부작을 썼는데 책을 읽어보면 저는 내용은 좀 비슷비슷하다라는 생각을 가졌는데요. 뭐 그중에서 행운에 속지 마라는
조금 더 블랙스완보다는 훨씬 더 얇고요. 말랑말랑하죠. 예, 그리고 또 번역도 여러 가지 투자서를 번역하시는 이건님이 번역을 해 놓으셔서 네. 10년 전에 나왔던 초판보다는 훨씬 더 좀 가독성이 높아져서 네. 오늘은 행운에 속지 말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나심 탈레브 정말로 유명한 분이고 블랙스완이라는 책으로 더 유명해졌고, 그런데 이 책을 딱 읽다 보면은 이 사람의 성격이 느껴집니다. 네, 아, 까칠한 사람이구나. 까칠한 사람이. 그것도 네. 우리 이건 선생님의 번역을 통해서 조금 더 읽기 편해졌는데, 네, 원체 글을 속된 말로 막 쓰는 분이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읽는 사람을 배려하기보다는 네, 네, 그냥 자기 쓰고 싶은 대로 쓰는, 네. 그래서 거의 원서는 정말 읽기 힘든 수준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럼요. 저는 이건님의 번역으로 정말 우리가 좋은 책을 저같이 영어 못하는 사람도 잘 읽게 됐다고 생각하는데, 얼마 전에 그 사석에서 이건님과 식사 자리에서도 네. 읽으시면서 제일 번역하시면서 좀 난해했던 책이 어떤 거요? 여쭤봤더니 네. 이건 나심 탈렙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책이 좀 굉장히 그러니까 사고 자체가 좀 뭐 독특한 사람이죠. 어떻게 보면 주류 질서에 대한 네. 어떻게 보면 근대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삶에 대한 확신이거든요. 아하. 뭔가의 인과성을 찾고 그런 과정에서 법칙이나 규칙을 만들어내고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꽤 많이 안다라고 생각하는 게 크게 보면 모든 어떤 근대 지식의 핵심인 것 같고, 또 이제 투자에 있어서도 퀀트라고 하는 굉장히 수리적인 방법론을 통해서 인과관계를 바로 도출되는 그래서 80년대 이제 뉴욕 월가에서는 로켓 공학자들이 월가로 많이 들어갔다 이런 얘기들 나오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수리적인 어떤 수학적인 능력으로 무장한 공학도들이 월가에 가서 퀀트를 한 겁니다. 예. 그래서 자산 가격의 어떤 인과성을 가지고 뭔가 투자를 해서 돈을 많이 벌고 계량적인 분석으로. 그런 겁니다. 사실 계량적인 분석이란 게 굉장히 인과관계가 분명한 건데, 네. 나심 탈렙의 이 생각으로는 너희들이 그거 안다고 생각하더라도 네. 그것은 우리가 결국 계량이라고 하는 것도 들어가는 인풋과 아웃풋이고 여러 가지 나타날 수 있는 경우의 수 속에서 나타날 확률이고, 네. 그리고 또 이 경우의 수란 것도 사람들이 경험했던 과거에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고 이랬을 때 확률은 이거다인데, 이 블랙스완이라는 책 자체가 야, 너네가 검은 백조를 못 봤을 따름이지 너네가 못 봤기 때문에 그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입증하는 건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런 어떤 월가의 주류 투자 방법론에 대해서도 나심 탈렙은 매우 좀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책에도 보면은 전문가들, 이른바 주류라고 하는 사람들을 깨뜨려 버리는 게 나의 목표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요. 네. 키워드를 통해서 나심 탈레브가 전하려는 이야기를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의 책. 나심 니콜라스 탈레브가 쓴 행운에 속지 마라. 이것이 궁금하다. 키워드로 풀어볼게요. 첫 번째 키워드, 운 좋은 바보. 보세요. 이 첫 번째 키워드부터 세지 않습니까? 네. 운 좋은 바보. 네. 누구를, 어떤 사람을, 어떤 경우를 말하는 걸까요? 뭐 소박하게는 한두 번의 성공이 운인데 이것을 네. 실력이라고 받아들이는 어떤 행태도 비판하고 있고, 크게는 어떻게 보면 전문가 집단에 대한 냉소가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결국은 이 성공이라고 하는 게 인생에 우리가 큰 어떻게 보면 인생이라고 하는 거는 또 투자라고 하는 거는 연속적인 과정이거든요. 예. 근데 어느 한순간에 이 사람이 성공을 했다 그래서 과연 그것이 장기적인 성공을 보장해 주는 거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뭐 책에 나오는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다른 사석에서 다른 자리에서 나심 탈렙이 했던 얘기 중에서 1998년도에 파산했던 롱텀 캐피탈 매니지먼트라고 하는 네. 헤지 펀드인데요. 네. 이거는 이제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던 수리 경제학자들이 퀀트 모델로 일종의 펀드를 만든 겁니다. 정말로 천재들이 만든 펀드죠. 예. 그래서 결국 여러 가지 나타났던 확률에 대한 계산을 통해서 채권 차익 거래를 해서 예. 몇 년 동안 돈을 아주 모았었는데, 예. 롱텀 캐피탈 매니지먼트가 1998년도에 러시아가 국채를 상환을 미루는 모라토리엄을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예. 우선 러시아 슬라브 민족은 아주 긴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웬만한 빚을 다 갚았습니다. 로마 민족들은 많이 띄어먹고요. 남유럽이나 이런 쪽은 디폴트 역사가 되게 많은데, 네. 러시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다 이제 돈을 갚았고, 그래서 지금까지 나왔던 어떤 현상만으로 보면
러시아에서 모라토리엄이 선언되는 건 굉장히 극히 낮은 확률이거든요. 네. 근데 그 극히 낮은 확률이 이걸 뭐 통계학에서는 정규 분포에 있는 뭐 이 그 페테일이라고 하는 굉장히 낮은 확률이 나타나면 쇼크가 큰 건데 펫테일 그러니까 네. 뚱뚱한 꼬리라는 그렇습니다. 뜻이죠. 정규 분포상으로 나타날 확률이 굉장히 낮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통상 거기에 대해서는 비중을 많이 안 두는데 한번 나타나면 터질 수 있는 일인데 근데 실은 나심 탈렙이 생각하는 그 확률은 훨씬 더 포괄적입니다. 어떻게 보면 롱텀 캐피탈 매니지먼트는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나타났던 사례들 이런 어떤 모수 기반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 확률을 계산했다 그러면 네. 그 나심 탈렙은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염두를 둬야 된다라고 하는 거니까 훨씬 더 광범위한.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지금까지 나타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게 미래를 보장해 주는 건 아니라는 건데 대표적으로 나심 탈렙의 철학에 정반대되는 아주 구체적인 인과성 그리고 그 선후 관계에 인풋이 있으면 아웃풋이 거의 정확히 나오는 그런 선형적인 모델로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 했던 롱텀 캐피탈 매니지먼트가 98년도에 파산을 했는데 뭐 탈랍의 표현이라 그러면 너네 운이야. 너네 그 운 좋았던 몇 년 동안에 해서 돈을 번 것이지 이건 너네 실력이 아니야라고 말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도 나오는 문구 중에 하나가 운이 좋았다라는 걸 깨닫지 못한다. 그래서 운 좋은 바보들이다라는 네. 이야기도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 책 제목처럼 행운에 속지 마라. 그럼 반대로 운에 속는 사람들은 네. 어떤 케이스가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모든 우리가 인과관계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뭐 탈렙의 시각으로 보면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저는 나심 탈렙과 조금 생각이 다른 면도 있는데 뭐 탈렙의 시각으로 보면 이렇게 할 수 있겠죠. 2020년도에 한국에서 기록적인 투자 붐이 있었고 예. 새로운 돈의 유입이 주가를 끌어올리고 뭐 이런 과정들이 반복적으로 나타났는데요. 네. 아마 2020년에 처음 투자하셨던 분들 상당수는 나에게 이런 그 재능이 있구나라고 생각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2020년 동학개미들. 네. 예, 어쨌든 처음으로 사자마자 투자하셨던 굉장히 분들. 돈을 벌고 예. 이것이 뭐 이렇게 이런 길이 있었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굉장히 이제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나심 탈렙은 이런 소박한 투자자들보다는 전문가들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위선이나 뭐 너희들 실력 없어 뭐 그렇게 말하는 거지만은 실제로 우리가 그 투자하는 데 있어서 생활인으로서도 초심자의 행운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렇죠. 처음에 샀을 때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건데 그래서 근데 이제 나심 탈렙이 좀 더 비판적으로 보는 거는 뭐 그거야 뭐 이제 대중들의 힘이라고 생각하더라도 이 전문가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 확신, 자기 확신. 예, 실은 뭐 반성하기도 더 어려운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논리적인 구조라든가 아니면 지적인 능력에 대한 과신 이런 것들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나심 탈렙의 책에 이렇게 뭐 일관되게 흐르는 거는 이 주류 사회의 전문가에 대한 불신이 오히려 그런 사람들의 자기 강화나 자기 확신이 투자하는 데 있어서는 더 나쁘게 작동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뭐 계속 나옵니다. 뭐 이 책을 보면 뭐 무능한 트레이더 얘기도 나오고 네. 사례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결국 전문가일수록 운이 주는 내 영역에서 그러니까 내가 모르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을 간과하게 될 경우에는 전문가일수록 자기 확신이 더 강할 수가 있기 때문에 더더욱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라고 나심 탈렙은 경고를 합니다. 초심자나 전문가나 운이 많이 작용을 하는 건 공통적이고 네, 그 운이 작용한다라는 걸 깨닫지 못하는 것도 공통점이고 그렇습니다. 예. 예. 다음 키워드 통해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다음 키워드 몬테카를로. 몬테카를로는 도시 이름이죠. 네, 그렇습니다. 몬테카를로는 저 모나코에 있는 모나코. 유럽에 있는 소국의 이름인데요. 이 몬테카를로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네. 이 어떻게 보면 경우의 수를 통계학적으로 그 시뮬레이션하는 방법인데 나심 탈렙이 말했던 블랙스완이 아주 좋은 예가 될 텐데요. 우리가 보통 확률이라고 하는 거는 벌어질 수 있는 경우의 수들을 산정을 하고 예. 그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 거를 계산하는 게 확률입니다. 네. 근데 보통은 이제 벌어질 수 있는 경우의 수를 이 모수라고 하는 거는 나의 경험칙을 가지고 만들어진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나심 탈렙이 일관되게 주장하는 거는 세상에는 당신이 아는 것보다 모르는 일이 더 많을 수 있어 네. 라는 주장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몬테카를로는
이 컴퓨터 엔진을 이용을 해서 네. 나타날 수 있는 경우의 수, 이것이 현실적으로 나타나건 나타나지 않았건 상관없어요. 네. 나타날 수 있는 경우의 수들을 모두 계산을 함으로써 확률이라든가 아니면 기대값 같은 것을 산정하는 방법론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컴퓨터 방법론을 이용해서 이 나타날 수 있는 모수를 훨씬 더 넓히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벌어진 확률에서는 이 투자 기법이 벌어진 일들을 모수로 한 전통적인 통계학적 기법으로는 여기서 이길 확률이 70%인데 네. 몬테카를로 기법으로 해서 이 모수가 더 늘어나게 되면 그 확률은 분모가 커지니까 50이나 40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이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이라고도 또 표현을 하는데 사실 몬테카를로가 도박장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카지노로 유명한 네, 도시였다 그렇습니다.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것도 운이 굉장히 작용을 많이 하는 상징적인 곳이었고 네. 그 안에서 이걸 또 확률적으로 계산해 볼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그럼요. 예. 몬테카를로라는 이름. 베이즈라고 하는 통계학자가 발전시킨 건데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은 도박이라고 하는 것도 고도의 확률 게임이기 확률 때문에 게임. 예, 그래서 아마 이렇게 이름이 붙었지 싶습니다. 근데 또 나심 탈렙은 인간은 확률적으로 사고를 하지 못하는 동물이다. 또 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인지적으로 뭐 그런 얘기를 하죠. 예. 예컨대 나심 탈렙이 예를 든 건데 이제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이 해외에 나가서 죽었을 경우에 예. 거기에 대비해서 내는 보험료와 당신이 해외에서 테러로 죽었을 때 내는 보험료를 제한을 하면 네. 보통 사람들은 구체적으로 테러로 내가 죽게 되는 거에 대해서 더 높은 가중치를 둬서 여기에 대해서 내가 보험료를 더 많이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한답니다. 어허. 근데 실은 지금 이 진술에서도 책에서도 나옵니다만은 해외에 나가서 죽는다라고 하는 거는 해외에서 테러로 죽는 것까지 전부 다 포함이 포함하고 되는 있는 거거든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훨씬 더 가치가 있는 그렇죠. 보험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전자의 보험료가 더 비싸야 맞는 정상일 거죠. 텐데. 후자가 비싼 거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인지적인 함정을 말한다라고 하는데 아하. 그래서 나심 탈렙의 3부작을 읽다 보면은 이 행동 경제학과 관련된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행동 경제학도 결국은 우리가 아는 근대 과학, 특히 이제 근대 경제학이라고 하는 거는 원래 경제학이 이 사회과학의 꽃 이러지 않았거든요. 네. 근데 근대 경제학이 사회과학의 꽃이라고 하는 거는 인간은 합리적인 동물이다 가정을 해요. 네. 그리고 정교한 수학적 기법이 들어가서 어떤 인풋과 아웃풋의 어떤 관계를 이것이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하는 사회과학을 자연과학처럼 이렇게 하면서 저는 경제학의 권위가 높아진 거는 노벨 경제학상을 사회과학 중에서 노벨 경제학상만 받잖아요. 네. 저는 그거는 이 수학적인 어떤 권위가 많이 영향을 줬고 이것은 세상을 우리가 계산할 수 있고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근대적 사고방식이 반영된 거라고 보는데 실은 나심 탈렙이나 아니면은 행동 재무학이나 인간이 가진 약간의 비합리성 이런 것들에 주목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나심 탈렙은 사람들이 확률 계산에도 익숙지 않고 네.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 이 사람이 생각하는 확률은 결국은 나타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다른 쪽보다 훨씬 더 블랙스완과 같은 것까지 생각한다는 점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확률과는 조금 개념이 다른 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불확실성까지 반영한 것일 테니까요. 그러니까 모르는 게 우리가 다 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게 본질적인 이 사람이 계속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모든 것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다. 그래서 운의 상당 부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내 실력이야. 실력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야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한테 네. 과연 나심 탈렙이라면 어떤 근거를 내세워서 그거 운이라니까 이렇게 상당히 반박을 할까요? 이제 그런 것들이 네. 정보를 바라보는 방식에 대한 어떤 지적일 수도 있는데요. 네. 예컨대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죠. 나는 10시간만 공부하고 수능 수석이 됐다. 네. 라고 하면 우리가 전통적인 방법으로는 10시간 공부해서 수석이 된 건 사실은 아닐 수 있잖아요. 실은 네. 10시간 공부했지만 떨어진 사람이 훨씬 더 많고. 그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해석하는데 예컨대 또 이런 것도 있어요. 난파된 배에서 내가 기도를 해서 살아남았다라고 하는 생존자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면요. 그러면 내가 이 어려운 상황에서 생존하게 된데 기도라고 하는 거는 일반적인 커뮤니케이션이나 특히 매스미디어에서 활용이 될 때는
기도를 해서 살아남았구나라고 생각하지만 나심 탈렙은 기도했지만 물에 빠져 죽은 사람이 그 배에 훨씬 더 많았을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정보를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의 당장 보이는 것에 보이는 현상이 아주 특수한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보편적인 진리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것에 대한 뭐 지적들이 좀 많고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로 뭐 이제 펀드의 광고 같은 건데 저는 이것도 좀 맞는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펀드를 가입할 때는 대체로 이제 금융회사의 마케터들이 고객에게 펀드를 팔 때는 수익률이 좋은 걸 가져가서 팔거든요. 아하. 근데 그 수익률이 아주 장기라 그러면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근데 최근 2, 3년 수익률이 좋은 그래프가 아주 우상향으로 올라가는 걸 들고 가야 손님들이 잘 가입을 하게 되는데 그렇죠.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 이런 거죠. 한 해를 이제 주식을 운영하는 전문적으로 운영하는 펀드 매니저의 성과를 코스피를 이기는 코스피보다 수익률이 더 높은 것을 더 잘한다라고 가정을 하면 아마 한 해의 코스피를 이기는 펀드는 절반 이상일 겁니다. 한 해만 놓고 예, 보자면 5, 60% 정도가 되는데 두 해 연속 이기는 경우는 그게 30% 미만으로 떨어지고요. 네. 3년 연속 코스피를 이기는 펀드는 한 자릿수대로 떨어집니다. 예, 드물어지죠. 그렇게 본다 그러면 결국은 수익률이라고 하는 게 이것도 어떻게 보면 뭐 운이라고 말해야 될지 아니면은 결국은 평균으로 회귀하는 평균 회귀가 작동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실은 고객들 입장에서는 장기 성과가 좋은데 2, 3년 성과가 나쁜 걸 가입하는 게 오히려 나을 수가 있는데 우리가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는 성과가 좋은 것들에 가입을 하게 되는데 이 책에서 보면 이제 금융회사의 어떤 그 상품 광고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뭐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커뮤니케이션 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이야기들을 이제 얘기가 나오고요. 네. 뭐 이런저런 사례들이 많이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최근에 수익률 좋은 펀드를 보여줘야 사람들이 가입을 하는 약간 그것도 비합리성. 또 많은 분들이 아까 초반에도 센터장님께서 초심자의 행운 이야기를 좀 해주셨는데 한두 번 사자마자 급등, 네. 한번 샀는데 상한가. 네. 그러면 그게 또 속된 말로 맞들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거기를 벗어날 수가 없게 되고 특히 이거는 이제 실전 투자 해보신 분들이라면 체감을 좀 하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행운에 속지 마라, 숫자에 속지 마라라는 나심 탈렙의 이야기를 우리 실전 투자에 좀 대입을 하자면 어떻게 네. 해보는 게 좋을까요? 결국은 저는 투자라고 하는 것의 속성이 한 번 하는 연속적인 과정 같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 투자가 올림픽 경기처럼 뭐 4, 5일이나 일주일 바짝 뛰고 금은 동메달 결정되는 게 아니고 네. 그냥 저녁마다 하는 야구 경기처럼 그냥 장기간 되는 것 같거든요. 장기간 리그처럼 예. 쭉. 네. 그렇기 때문에 뭐 다른 차원입니다만은 예컨대 우리가 그 외상으로 네. 빚을 내서 주식을 사지 말라라고 하는 것도 잘 맞으면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만은 내 생각이 이제 나심 탈렙의 생각으로는 어긋날 수가 있는데 외상으로 주식을 사게 될 경우에는 한 번 포지션이 삐끗해 버리면 만회의 기회가 없이 내 자산이 청산이 되는 뭐 이런 일들이 이제 발생할 수가 있는 거고 내 의지와 상관없이 네. 하한가로 반대 매매 나가서 내 돈부터 털리고 마는. 그냥 그때 청산이 돼버리는 거죠. 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그 레버리지로 주식을 산다는 것 자체가 실은 우리가 뭐 주변에서 보면 잘 안 풀리셔가지고 뭔가 좀 한 번에 만회하려고 하는 그런 욕심도 있지만 네. 그것 자체의 행위만을 놓고 보면 내가 안다거든요. 내가 얼마나 잘 알고 내가 확신을 갖고 있으면 거기에 투자라는 행위 자체가 어떻게 보면 불확실성에 대한 베팅인데 거기서 더 빚을 내서 한다라고 하는 거는 삶에 대한 과신일 수도 있는 건데요. 그래서 결국은 긴 호흡으로 보게 된다 그러면 저는 지금 여러 가지 밈 주식들을 쫓아다니는 행태도 그거는 계속해서 한번 내가 거기에 대해서 돈을 벌게 되면 사실 그 유혹에서 벗어나기가 힘들거든요. 근데 그런 식으로 계속 투자를 하다 보면은 결국 지나고 나면 재산이 제 생각에는 굉장히 제로에 수렴할 수가 있는 건데 뭐 이 책에서도 그런 그 비유를 들죠. 러시안 룰렛의 비유가 나오는데요. 탄창에 총알이 6개 있는데 그 내가 안 맞으면 1000만 불을 받는 게임이라고 보면 네. 내가 이길 확률은 6분의 5예요. 한 방 쐈을 때. 근데 그거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게 되면 나는 죽을 확률이 거의 100%로 수렴을 하는 거니까요. 네. 뭐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과하게 내가 안다고 생각했을 때 혹은 내가 모르더라도 습관적으로 레버리지를 쓰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나심 탈렙 입장에서는 조금 뭐 과하거나 어떤 무모한 행동으로
평가를 했을 것 같습니다. 그 러시안 룰렛이라는 게 6발 들어가는 탄창 안에 실탄 하나만 넣어놓고 네. 머리에다 대고 그걸 쏘는 건데 죽을 확률이 6분의 1, 살 확률이 6분의 5. 네. 반복하면 당연히 걸릴 6번 확률이 이상만 있죠. 반복을 하면 이론적으로는 죽는다는 거고. 근데 그걸 통해서 천문학적인 금액을 걸고 누군가가 큰 부자가 됐다. 한 100명이 시도했는데 한 10명은 살아남았다. 그럼 또 사람들은 거기에 열광을 하고 네. 저게 그러면은 확률이 큰 돈을 벌 확률이 되는 게임이네 또 이렇게 착각을 할 수도 천만 있고. 불이면 그럴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투자를 부동산을 하고 이런 행위들은 되게 반복적인 성격이 되게 강해요. 예, 우리가 뭐 예컨대 그 내가 돈도 없는데 그 러시안 룰렛의 게임처럼 한 번에서 6분의 5의 확률로 1,000만 불을 번다라고 하는 거는 약간 성격이 그 자체는 좀 올림픽과 비슷한 것 같아요. 한 번으로 끝나는 게임이라 그럼 할 수가 있는 건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투자는 조금 더 반복적인 게임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굉장히 극히 낮은 확률이더라도 내 포지션이 청산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심을 해야죠. 네. 현실은 오징어 게임이 아니니까요. 아, 목숨을 걸 필요는 그럼요. 없는 거죠. 네. 다음 키워드도 들어보죠. 다음 키워드는 편향. 인간이 합리적으로 사고할 수 없는 이유가 기본적으로 인지적인 편향을 갖고 있기 때문 그럼요. 아니겠습니까? 네. 누구나 다 마찬가지인 거고요. 편향에 대한 배팅이라고 또 이 저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본인의 사업에 대해서도.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객관적으로 실제 하고 있는 현상, 그건 네. 우리가 모를 뿐이지 음, 그런 것들은 굉장히 과소평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네. 본인은 거기에 돈을 배팅해서 돈을 벌겠다라고 하는 건데요. 그래서 이 나심 탈렙은 저런 이야기를 해요. 그 기대값이란 얘기를 하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블랙스완이라고 하는 검은 백조를 우리가 만날 가능성은 별로 없어요. 예. 예. 근데 예컨대 검은 백조가 나타나지 않을 확률을 99%라고 하고, 근데 거기서 우리가 그 99%라고 하는 건 사람들이 다 검은 백조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포지션을 내가 갖는다고 하더라도 거기서 기대할 수 있는 거는 별로 없어요. 얼마 안 되죠. 그럼 뭐 사람들의 상식을 내가 따르는 거니까 네. 99% 일이 벌어졌을 때 내가 받을 수 있는 확률이 예컨대 뭐 1달러라고 가정을 해보고요. 블랙스완 검은 백조를 내가 볼 확률은 1%밖에 안 되는데 그거를 했을 때는 사람들이 생각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거기서 기대값은 예를 들어서 10,000불이라고 치면 네. 그러면 10,000불 곱하기 1% 하게 되면은 얼마인가요? 100불이죠. 네. 그러니까 확률은 이 블랙스완이 나타날 확률이 낮지만 그것이 나타났을 때 내가 가질 수 있는 기대값은 훨씬 더 이제 크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제 블랙스완에 배팅을 해왔는데, 근데 이제 매우 흥미로운 것은 2008년도에 나심 탈렙이 아주 유명세를 탔고, 네. 또 이 책 자체가 대단히 좀 이제 좀 지적이기도 하고요, 도발적이기도 해서 유명세를 탔는데, 우리가 2015년, 16년 정도에 이 블랙스완 펀드가 뭐 청산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었어요. 나심 탈레브가 운영하는 펀드가 나심 탈렙이 운영을 했는지 예. 그런 방법론을 한지 모르겠는데 이 사람은 이런 식의 어떤 투자에 많이 좀 개입은 한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이 나심 탈렙이 운영한 펀드에 대한 얘기가 나온 거는 2020년 3월 달은 코로나로 이제 그쵸, 글로벌 그 경제와 자산 시장이 아주 급락을 했던 시기였거든요. 네. 근데 이 나심 탈렙이 자문으로 하는, 그러니까 나심 탈렙과 같은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 운영하는 유니버사 펀드라는 게 2020년 1분기에 그 어려운 장에서도 1000%인지 400%인지 아무튼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굉장히 엄청난 그 돈을 벌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2015년, 16년, 2008년 이후로 그때만 하더라도 글로벌 경제가 되게 이제 부채도 많고 2008년과 같은 위기가 많이 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별일이 없이 갔다가 네. 2020년도에는 굉장히 돈을 많이 벌었거든요. 네. 그럼 이제 그 나심 탈렙과 같은 블랙스완 펀드가 운영이 될 수 있는 거는 이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한 90% 정도는 안전한 자산. 뭐 나심 탈렙을 보면 뭐 국채가 좋다 이런 얘기를 막 나오는데요. 이자가 나오는 그 안전한 자산을 사고 나머지 10%는 굉장히 큰 옵션을 사는 거예요. 가격 변동성이 큰 옵션을 사서 돈을 버는 구조가 아니면 블랙스완 펀드가
유지가 되기가 저는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나심 탈렙은 짐 로저스라고 하는 조지 소로스의 동업자였죠. 네. 퀀텀 펀드 했던 사람이 우리도 일반적으로 야 옵션 같은 거 자꾸 너 매수하면 결국 거지돼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네. 특히 이제 외곽의 옵션 벌어질 확률이 굉장히 낮은 그 일에 계속해서 배팅을 하게 되면 내가 가진 돈을 옵션 사다가 다 날릴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데 거의 뭐 복권 같은 거죠. 예, 근데 나심 탈렙은 조금 더 그 논리를 정교화했던 것 같아요. 그 방법을. 그래서 제 생각엔 블랙스완 펀드는 한 10년 해도 예. 은행 이자보다 조금 더 벌 수 있지 않을까요? 90% 안전자 이자가 나오고 네. 또 10년 동안 별일이 아니더라면 10%는 날리는 건데 네. 근데 나심 탈렙의 방법론이 아주 잘못됐다고 생각진 않는 것이 한번 70년대부터 한번 생각해 볼게요. 71년도에 네. 미국이 닉슨 대통령이 금태환 중단한다 그러면서 네. 굉장히 그 주식도 어려웠어요. 이제 달러가 기축통화에서 무너진다라고 했고 74년도에 1차 오일 쇼크가 있었고요. 네. 또 79년에 2차 오일 쇼크가 있었고요. 또 82년, 83년도에는 중남미 외환위기가 있었고 87년도에는 블랙먼데이가 있었고요. 네. 90년도에는 미국의 SNL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변동성이 저는 금융시장에 있으면 그런 생각하는데 변동성에 대해서 사람들이 과소평가해요. 변동성을 이게 과소평가한다. 블랙스완급은 아니더라도 네. 3, 4년에 한 번씩은 큰 샥이 생기게 되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블랙스완 펀드는 이제 거기 배팅을 해서 어떤 수익을 추구하는 그런 펀드였는데 근데 2015년, 16년에 저는 실패했던 걸 생각해 보면은 저는 중앙은행이 개입하면서 뭔가 위기가 사전적으로 봉쇄가 된 측면이 좀 있었다고 봅니다. 아하. 어떻게 보면 저는 블랙스완적 사고로 보면 나심 탈렙의 사고로 보면 그것 또한 이 블랙스완에 배팅한 사람들이 모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개입 또한. 그럼요. 그럼 이게 진정으로 나심 탈렙이 주는 교훈은 옵션을 사야 된다가 아니에요. 옵션을 사야 된다가 아니고요. 그거는 이것 또한 내가 생각지도 않은 일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블랙스완의 어떤 그 기반한 투자를 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안 망할 수 있는 기반을 가져야 되는 건데 만들어놔야 그것은 되는 거고. 상당수 자산에 미국 국채와 같은 안전자산에 투자하고 일부 옵션에 투자하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론은 별로 없지 싶습니다. 그 불확실성에도 대비를 하지만 또 한켠에서는 또 안전한. 그럼요. 투자를 그것 또 또한 해야 되는 내가 거고. 모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야죠. 예. 예를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비합리적인 행태를 벌이고 있는 것 혹은 비합리적으로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것들 네. 어떤 게 있을까요? 그거는 역시 행동재무학적으로 사람이 가진 인지적인 편향인 것 같아요. 네. 내가 다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인데 이 대표님과 이렇게 네. 대화를 하고 혹은 투자자들과 대화를 하면서 정말 지금처럼 불확실한 적은 없었다라고 하는 얘기들을 자주 하게 되거든요. 근데 저는 그거는 이 책에서 말하는 후견 지명의 편향이라고 봐요. 아하. 왜냐하면 우리가 과거를 아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과거는 결과를 알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렇죠. 지나가니까 우리가 결과를 아는 건데 실제로 2020년 3월 코로나 때 생각을 해보면 그때가 정말 주식을 살 좋은 기회였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죠. 또 그 의사결정을 낼 때 그때는 코로나가 정말 우리가 몰랐던 일이고 그땐 지구가 망하는 줄 알았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 나심 탈렙의 표현에 공감하는데 그 후견지명, 성견지 미래하는 게 아니고 네. 지나간 것들 우리가 비교적 선명하게 알기 때문에 예. 과거는 비교적 굉장히 심플하게 정리가 잘 돼요. 그래서 저희 같은 애널리스트 집단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제 생각에는 정당한 비판이고 또 전망하는 사람들이 늘 가져야 될 생각, 함정이 아닌가 고민해야 될 거는 과거는 잘 설명한다라는 게 우리가 결과를 알기 때문에 세상이 순탄해 보이지만 그때는 정말 모든 게 이제 불확실성이 큰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처럼 불확실성이 크다라고 하는 말은 진짜 후견 지명의 표현인 거고 실은 5년 전, 1년 전으로 가면 그때 나름의 불확실성은 존재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처럼 불확실한 시대는 처음이다라는 말조차도 그렇죠? 그럼요. 예. 이것도 오리인 거고. 그래서 항상 우리 김학균 센터장님은 그런 말씀 많이 하세요. 제가 다 아는 건 아닙니다만 그럼요. 제가 다 네. 알 수도 없습니다만 이렇게
겸손의 말씀이기도 하고 그게 행운에 그게- 속지 않으려는 예. 말씀이시기도 하고요. 다음 키워드도 같이 들어보죠. 다음 키워드. 운과 더불어 사는 법. 이게 성공이 일정 부분은 운에 좌우된다면 네, 그 운을 내 쪽으로 좀 끌어오거나 네. 좀 더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까요? 저는 이것이 예. 뭐 나심 탈렙도 그런 생각을 할 텐데 이 나심 탈렙이 어떤 구체적인 인과성이 작동하는 매뉴얼을 예. 말하려고 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 사람의 철학도 이 사람마저도 자신이 모르는 일이 생겨날 수 있다는 생각을 할 거라고 보는데 네. 그런 점에서 보면 이건 참 어려운 문제인데 저는 태도라고 봐요. 어떤 점이냐면 태도요. 인류가 모르는 게 되게 많거든요. 예컨대 지진에 대해서도 잘 몰라요. 근데 지진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모래 하나가 굴러 떨어지면서 어떤 임계점에 도달했을 때 팡 하고 뭔가 아주 그 격렬한 반응을 일으키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진이 언제 일어날지는 알 수는 없지만 지진이 나타날 수 있는 어떤 여러 가지 배경, 이런 어떤 지역, 이런 것들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또 다른 예를 들어보면 이건 뭐 역시 우연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제1차 세계대전은 사라예보에서 이 그 오스트리아 황태자가 암살당했잖아요. 네. 암살당하면서 1차 세계대전이 벌어졌는데 근데 1차 세계대전이 벌어질 때 그 황태자가 그 사라예보에 길을 갈 때 길이 막혀가지고 마부가 다른 골목길로 갔고 네. 그 골목길로 갔을 때 이 그 슬라브 민족주의자가 팡 하고 쏜 거거든요. 그러니까 길을 잘못 들어서. 네, 그럼 이것은 우연인가 필연인가? 전쟁은 우연으로 발생했습니다만은 저는 그 황태자가 사망하기 전에 나타났던 그 오스트리아라든가 아니면은 이 독일과 같은 이런 어떤 후발 국민 국가들의 아주 팽창적인 팽창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 유럽에 있는 제국주의자들이 아시아와 아프리카에 있는 식민지들을 막 자기들이 땅 따먹기 하듯이 다 가져갔는데 네. 이제 더 이상 빼앗을 땅이 없을 때 어떤 그런 모순 이런 것들이 지진이 일어나기 전에 물리적인 어떤 임계치와 비슷한 상황인 것 같거든요. 그런 거라 그러면 이걸 내가 맞추려고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어떤 트리거로 지진이 발생하느냐는 인류가 못 풀고 있지만은 어느 정도 임계치라 그럼 내가 그 지역에 살지 않는 것 이건 내 선택이 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결국은 너무 한쪽으로 쏠림이 있거나 이게 뭐 정확한 표현일지 맞는 적합한 표현일지 모르겠지만 그랬을 때 내가 하지 않는 것 아주 좋아 보이는 투자에 있어서도 굉장히 좋아 보이는 스토리라고 하더라도 이것이 과하게 많이 올랐다 그러면 잘 되는 쪽에 서기보다 다르게 생각하는 것 뭐 저는 이런 것 정도가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고 뭐 나심 탈렙처럼 이것을 뭐 그 파생 상품을 옵션을 잡아가지고 돈을 벌고 저는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인간은 뭔가 좀 인과성을 다 갖다 붙이려고 하는 기본적인 네.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것 또한 주의해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또 던지고 있고요. 네, 그게 뭐 다 좋다는 거 아니에요. 여기 보면 네. 뭐 큐티 자판도 이게 우리가 그 키보드 자판 큐티라는 게 뭐 사람들이 쓰기 가장 편한 그 배열이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쓰고 있는 쿼티 자판 예. 이게 예전에 그 자판기가 서로 엉키지 않게 하려고 그렇게 그러니까, 배열을 그렇게 했다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쓰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지 네. 이것 자체가 뭐 아주 심오하게 아주 완결적인 어떤 자판의 배열 이런 건 아니라는 거니까 그러니까 나심 탈렙이 계속 주장하고 있고 우리가 좀 새겨들어야 될 거는 아주 고정적이고 변치 않는 진리값 이런 거는 존재하지 않으니까 네. 늘 의심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아까 그 모래더미 효과, 뭐 지진에 대해서도 잠깐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거는 과거에 저희가 우발과 패턴이라는 맞습니다. 책 다뤘었는데 성공예감 별책부록 우발과 패턴 검색해서 보시면은 그럼요. 오늘 이 행운에 속지 마라랑 약간 좀 이어지는 그럼요. 더 깊은 공부를 더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발은 어떻게 보면 그 책 우발은 운의 영역인 것 같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 가늠할 수 있는 패턴이 있는 건데 나심 탈렙은 내가 모를 수 있는 영역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기울이는 것이고 우발과 패턴은 조금
저는 통하는 면이 좀 있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결국 그래서 나심 탈레브는 뭔가 뭐 해법을 찾아야 될까 뭐 고민을 하던 그 즈음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귀를 틀어 막아라. 아, 예. 이건 어떤 이야기입니까? 이건 뭐 아까 나심 탈렙의 생각으로는 네. 이 세상이 다 안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통계학적으로는 정규 분포라고 하는 네. 내가 확률의 분포를 안다라고 생각하는 것에 비롯된 것들이 우리가 받아들인 정보들이 거의 다 그런 것들이고 예. 또 한편은 아까 말씀드린 그 후견 지명의 어떤 편견이나 이런 것처럼 결국은 이게 연속적인 게임인데 이것이 당장 벌어지는 것에 사람들이 많은 가중치를 두고 있기 때문에 네. 실은 뭐 굉장히 소음이 많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신호보다는 우리 네.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신호보다는 뭐 소음이 많다. 그래서 본인이 뭐 월스트리트 저널 안 읽는다 뭐 이런 얘기도 책에 나옵니다.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 보죠. 다음 키워드. 유전자 길들이기. 유전자 길들이기. 이건 어떤 의미일지 모르겠네요. 어떤 좀 우리가 이것도 뭔가 확률적인 계산을 해서 그거를 적용하는 습관을 들이자는 걸까요? 네. 어떤 의미일까요? 앞서 말씀드린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편향 네. 그리고 어떤 단선적 사고, 인과성에 대한 집착 네. 이런 것들이 실은 근대가 그런 세상이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모든 것이 다 계산 가능하다는 생각이 있었던 것이고 네. 근데 그런 것들이 우리 일상이나 아니면은 교육이나 이런 것들에서 늘 반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좀 이제 그런 것으로부터 벗어날 필요가 있다라는 주장을 뭐 하는 것 같습니다. 아하. 또 약간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그렇다면 다 운에 의해서 많이 결정이 되고 하는 거면 네, 뭐 노력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 실력이 뭔 필요가 있겠어? 네. 또 이렇게 냉소적으로 반응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뭐 예. 나심 탈렙도 예. 뭐 본인도 이런 통찰을 갖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독서를 하고 했을 것 같거든요. 네. 이것도 결국은 모든 것이 운이다라는 주장을 나심 탈렙이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세상은 네. 운이다가 아니고요. 세상은 내 실력도 실력이지만 우리가 모르는 영역이 존재할 수 있고 운에 좌우되는 영역도 존재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나심 탈렙의 주장이 그 행동경제학과 맞닿아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행동경제학을 모르는 사람보다 네. 행동경제학 공부해서 망한 사람이 더 많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 그 모든 행동경제학이란 게 인간의 비합리성, 투자에 있어서 시장이 가질 수 있는 비합리성 네. 뭐 이런 것들인데 어떤 기본적인 어떤 패턴 제가 오늘 그 행운에 속지 마라 얘기하면서 오발과 패턴에서 말씀드려 죄송한데 네. 오발은 알 수가 없어요. 예. 하지만 패턴이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영역이거든요. 그 나중에 그려지죠. 패턴이. 그럼요. 그런 인과성이 전혀 없고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이 전부 운이고 전부 그냥 랜덤워크처럼 벌어지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그런 비합리성으로 투자를 하게 되면 저는 더 망할 확률이 높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극단으로 가서는 안 된다. 그렇죠. 우리가 시장이 때로는 비합리적이다라고 하는 것과 시장이 늘 비합리적이다라고 하는 거는 전혀 다른 얘기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블랙스완이 99마리가 있는 건 아니듯이. 그럼요. 아. 그러면 이 블랙스완만 존재한다 그러면 이 사람이 나심 탈렙이라는 사람이 뭐 국채를 사서 운용하고 뭐 그런 뭐 사례도 뭐 국채를 사서 부자가 된 뭐 불합 트레이더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국채를 사는 것 자체가 안정된 질서에 대한 베팅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책을 보시면서 우리가 모든 것이 운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운의 영역이 존재한다. 또 다른 표현으로는 우리가 다 아는 것 같지만 우리가 통제하지 못하는 영역이 존재한다라고 보시는 게 제 생각에는 뭐 나심 탈렙이 하고자 하는 말도 그거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사실 나심 탈렙이 하려는 이야기가 모든 걸 단순화시키지도 말고 네, 그럼요. 인과관계가 다 똑같이 있다라고 생각하지도 말고 단선적 편협에도 또 빠지지 말라라는 이야기니까. 그런데 끝에서 그래 결국은 다 운에 좌우된다는 얘기네. 또 이렇게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라는 거고. 그럼요. 오늘의 심쿵 한방으로 정리해 볼까요? 오늘의 심쿵 한방. 나심 니콜라스 탈레브가 쓴 행운에 속지 마라를 관통하는 핵심 구절. 한방에 정리합니다. 행운에 속지 않는 두뇌와 행운에 완전히 속아 넘어가는 감정 사이에서
평생 치열한 싸움을 벌인 끝에 확신하게 된 사실. 우리는 원래 불완전한 존재이므로 애써 결함을 고치려고 수고할 필요가 없다. 조금 허무해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네, 어떤 어느 정도? 이렇게 하면 행운에 속지 않는다가 아니라 그럼요. 우리는 원래 불완전하고 불확실한 존재다라는 그럼요. 거잖아요. 예. 아마 이렇게 해야 행운에 속지 않는다라고 하는 문장은 예. 나심 탈렙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음. 그것은 단정적인 거 아닌 것이고요. 네. 그래서 저는 한편으로는 가치 투자의 철학과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이번에 저는 한 몇 해 전에 행운에 속지 마라를 읽었는데 그 다시 방송을 위해서 다시 한번 훑어보면서 예. 그 이원 투자자본의 박성진 대표가 네. 쓰신 게 있더라고요. 네. 결국은 가치 투자가 실은 어떤 자리에서는 워렌 버핏도 이 나심 탈렙이 욕했어요. 그것도 일관되지 않아. 아, 나심 탈렙이 워런 버핏을 그럼요. 욕했다고요? 왜냐하면 이 양반 뭐 누구든 다 욕하죠. 이게 100명 중에서 이 주사위를 던져도 네. 매번 이기는 사람 50명씩 뽑으면 네. 150명 되고 25명 되고 12명 되고 6명 되고 3명 되고 1명일 수 있으니까 네. 이것도 역시 일정하지 않다라고 말하지만 저는 뭐 박성진 대표가 이야기한 가치 투자자이시죠. 예. 결국은 우리가 그 분산 투자를 얘기를 하고 또 안전 마진을 얘기하고 하는 게 모름의 철학이 반영이 된 것 같아요. 모름의 내가 모를 철학.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워렌 버핏 같은 사람은 이런 주장을 합니다. 나는 그 2m짜리 장대를 뛰는 게 아니야. 나는 20cm짜리를 뛰려고 하는 거야. 그것은 뭐냐 하면 결국은 뭐 나심 탈렙의 생각으로는 야, 너는 20cm라고 생각하지만 거기도 함정이 있으라고 생각하겠지만 네. 그거는 내가 실수를 줄이기 위한 아하. 모르는 게 존재하는데 거기도 저는 불확실성이 존재한다고 봐요. 그렇지만은 상대적으로 높은 확률, 틀리지 않을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저는 워렌 버핏이 그런 식의 투자를 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능력 범위를 알고 능력 범위를 안다는 거는 모르는 영역이 있는 걸 인정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나심 탈렙은 블랙스완 펀드 같은 걸 통해서 옵션을 사서 블랙스완이 닥쳐 돈을 벌지만 워렌 버핏은 모르는 건 안 하는 걸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내가 아는 것만 한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결이 다른 것 같지만 뭐 나름 또 맥락이 비슷한 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름의 철학. 다만 그거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대해서 좀 차이가 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네.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데요. 워렌 버핏이나 나심 탈렙이나 투자론이나 이런 주류 학문을 모르고 부정하는 거 아니고 이 사람을 할 만큼 한 사람들이에요. 예, 내가 충분히 알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알미 다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하는 것과 뭐 이것저것 뭐 다 운이야라고 하는 건 전혀 다른 다른 주장이란 말씀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 책인데 우리 김학균 센터장님의 설명을 통해서 더 쉽게 좀 와 닿았습니다. 나심 니콜라스 탈레브가 쓴 행운에 속지 마라. 오늘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 센터장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